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 제조업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은 누가 뭐래도 제조업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국토 대부분이 산지에다 가진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올라설 수 있었던 건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등 제조업 기반의 수출 덕이었죠. 당장 선진국 중에서 제조업이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다 털어도 한국보다 제조업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인도가 전부죠. 전부 다 규모가 큰 나라들입니다. 만약 이 나라들의 인구와 규모를 한국 수준으로 축소시킨다면 이 국가들도 한국보다 낮을 확률이 크죠. 확률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 빼고는 그렇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6%였습니다. 독일과 일본보다 높은 수치이자 이마저도 2015년 30%를 찍고 하락한 것이죠. 한국보다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12대 주력 제조업을 전부 합치면 수출의 80%를 차지하죠. 과거 저부가가치 산업 취급받던 제조업은 현재 물론 몇몇 산업이기는 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했고 미국이 기를 쓰고 유치하고 키우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이제 제조업 역량은 단순 돈을 떠나 국가의 안보와도 연계되는 산업이 되었죠. 무력, 군대를 뜻하는 안보를 넘어 외교와 정보기관의 활동부터 경제안보까지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현재 기반 산업이자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경고등이 아니 이미 위기를 넘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제조업체 12,000개가 폐업했고 5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는 56,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소규모 공장 56,000곳이 한 해에 사라졌다는 통계는 단순히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의 붕괴로 해석될 수 있는 심각한 통계죠. 제조업 신규 창업도 줄었고 버티고 있는 제조업체들도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고요. 한때 사랑과 기계 소리로 가득했던 공단들은 이제 한산할 지경이고 지방 산업단지일수록 더욱 황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 등 자동차나 조선 주력 공장이 폐쇄되거나 구조조정된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의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죠.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테지만 이건 2023년이고 지금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국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다는 건 과장도 아닐 뿐더러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죠.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이기에 관세도 물론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건 악화시킨 요소일 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게 주요 이유였다면 전망이 안 좋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더 큰 악순환으로 곧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닥칠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나마 아직까지는 종사자가 아니라면 체감하지 못하는 정도인데 악순환이 굴러굴러 커지면 제조업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겁니다. 앞서 말했듯 제조업은 한국의 기둥이니까요. 그럼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왜 전망까지 안 좋은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어떻게 왜 문제가 되고 악순환으로 다가오는지, 해결법은 있는지까지 쭉 한번 이야기해보죠. 일단 채널에서 몇 번 다른 이야기하면서 나왔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알아야 하니까 정말 간단하게 한국 제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쓱 보면 1960년대 경공업, 신발, 의료 같은 것들로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에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지금도 큰 축을 담당하는 철강, 조선, 석유, 화학이 발전하고 90년대에는 대기업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첨단 제조업 진출에 성공하면서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현대, SK,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의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과시하며 한국의 경제는 날아올랐죠. 만약 대기업화되지 못한 상태로 중소기업들이 각자 발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이걸 뒷받침해줄 중소기업들이 없었다면, 즉 뿌리 기업들이 없었다면 대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을 테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높은 품질에다 가격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건 중소규모의 공장들, 부품업체와 협력사 그리고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업이 민간 경제가 소득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 구조가 삐걱거리기는 해도 잘 굴러가줘서였죠. 아니 이때까지 잘 해왔는데 이게 잘 굴러갔는데 지금은 왜 안 된다는 것이 세상이 변한 건가? 이 구조만 잘 굴러가도 지금 제조업의 몰락 영상은 안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왜 잘 되었는지 보면 왜 안 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대기업은 가능한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좋은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기획과 설계를 만들어내고 사업을 따오거나 상품 런칭을 준비하며 이걸 중소부품업체와 협력사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 비교적 더 낮은 인건비인데 품질이 좋은 것을 무기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졌죠. 이렇게 번 돈으로 대기업
기업들은 다시 한번 R&D에 투자하면서 더 부가가치 있는, 더 고도화된, 더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말이 길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른 나라의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었다이죠. 원래 경쟁이라는 게 물론 압도적이면 좋지만 경쟁자만 이기면 됩니다.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수요 있는 장점이 있다면 팔리죠. 왜 그냥 다른 기업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업이냐? 국가 상황이랑 기업의 경쟁력은 연결되니까요. 당장 소득이 높은 국가라면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나라라면 가격으로 경쟁력을 가지기란 쉽지 않든 말이죠. 이렇듯 보통의 경우 또 실제로 과거에는 경쟁력들 중에서 모든 부분을 압도하는 국가와 그 국가의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인건비가 높은 국가의 기업은 완제품의 가격이 높기에 품질로 승부보고, 인건비가 낮다면 완제품이 저렴하다면 가격으로 승부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꼭 가격만이 아니라도 마케팅, 디자인, AS 같은 서비스로 승부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마다 진출하려는 시장마다 공략해내고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파트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독일차를 비쌈에도 사는 이유는 품질과 더불어 하차감, 내 브랜드 때문이죠.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가 뭐 다른 이유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품질이 좋은데 가격은 싼 포지셔닝으로 성공을 거두었듯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 경쟁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와 주요 산업면에서 모든 부분이 겹치는 경우도 거의 없었기에 세계의 시장은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경쟁하는 장이었기에 한국의 제조업은 기업들은 우리 상황을 생각해보니 이런저런 강점을 가질 수 있다를 분석해 진출하고 계속해서 성장했던 거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경쟁력이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경쟁력 면에서 앞서려고 하는 이미 앞서고 있는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말이죠. 바로 중국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건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해보고 핵심 이유인 중국부터 보죠. 중국과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수출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같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중국이 주력 산업으로 밀고 있는 분야죠. 겹쳐도 너무 겹칩니다. 아니 중국이 부상한 건 한참 전부터인데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냐? 국민 대다수가 중국을 싫어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하고 또 동시에 폄하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제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더 이상 저품질의 상징이 아니죠. 기술력과 품질에서 중국이 따라잡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따라잡기 시작한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은 추월당했습니다. 기술력과 품질이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온 산업에서는 가격이 못 따라가죠. 여전히 중국의 인건비는 현재 한국으로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니까요. 채널에서 다루었던 농민공처럼 농촌 출신들은 말도 안 되는 저가에 지금도 일하고 있고, 채널에서 다루었던 35세의 저주 영상에서 나왔던 중국은 해고하는 데 딱히 걸림돌이 없기에 핵심 인원 몇 명 빼면 35세쯤 되면 해고해버리고 값싼 인원들로 교체해버리죠. 그리고 중국은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분야별로 또 프로젝트별로 엄청 많지만 대표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고 지난 10년 동안 10대 제조업 분야 세계 1위를 목표로 막대한 돈이 쏟아부었죠. 몇 조가 아니라 몇십 조를 말이죠. 조선업을 보면 질적으로는 지금도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아니죠. 한중일이 전세계 조선 건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3년 전세계 신규 선박 수주량의 70% 이상이 중국이었죠. 한국의 점유율은 20%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나마 최근 트럼프가 중국의 조선과 해운업을 대놓고 저격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산 발주가 줄었고 덕분에 한국도 20% 이상으로 다시 올랐지만 여전히 중국의 점유율은 50% 이상입니다. 질적으로는 한국이 안 되기도 하고 당장 점유율의 20%가 줄어든 데다 경쟁이 더 심화되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럼 중국 조선업들은 그 사이 질적 성장도 주춤해지고 폐업하는 회사들도 줄줄이 나오지 않나? 원래라면 맞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중국은 국가 사업처럼 돈을 때려박아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돈을 받는 자국 해운사가 자국 조선소에 대규모 발주를 해주고 국가 주도로 조선소와 기자재, 해양 플랜트, 방산까지 수직 계열화해서 조선 기업들이 절대 죽지 않도록 만들고 있죠. CSSC라고 중국 선박 집단 유항 공사가 있는데 100%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유 기업입니다. 민간 조선소도 CSSC의 하청 구조에 편입되어 있죠. 비록 국유 기업이지만 CSSC는 중국의 10대 방위 산업체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사고요. 쉽게 말해서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민간 조선사들을 비롯해 그 위까지 안정적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동안 질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중국이 못 따라잡게 더 뛰어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 과거를 보면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느낌이 오죠. 대표적으로 LNG 운반선 같이 고부가 가치가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대표적 산업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주도하던 조선업을 1960년대 일본이 세계 1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도 1970년대에 뒤늦게 뛰어든 한국이 1990년대 이후 일본을 꺾고 세계 1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도 저렴하고 근면한 노동이 뒷받침되어서였거든요. 일본은 한국에게 추월당한 후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지적 성장까지 이뤄내며 고부가가치 조선 시장까지 진출했고, 이건 그대로 똑같이 전개되어 한국은 중국에게 추월당한 후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고 있죠. 자동차 쪽은 어떨까요? 이게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면 전략이 다르겠지만 국가가 사실상 전략을 세우고 따라가는 모양새라 조선업과 비슷합니다. 해외 기업이 가능한 못 들어오도록 틀어막고 내수 시장에서 돈 벌고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품질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싼 값으로 해외 진출해서 어떻게든 인식 개선을 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질적 성장까지 이루겠다죠. 중간에서 일어나는 손해나 부진은 내수 시장에서 나라에서 메꿔주겠다입니다. 일단 자동차 생산은 이미 과거부터 중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니 뭐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달라진 건 과거에는 다른 나라의 기업이 들어와서 제조 공장을 만든 거고 지금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 자국 기업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BYD 광고가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더럽게 안 팔리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죠. 가격 대비 성능을 무기로 동남아, 남미 같은 시장에 파고들면서 BYD는 전기차 수출 1위이자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정이고 수출은 중국 브랜드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아직까지는 전부 공장의 역할 아니냐. 2024년 12월 기준 중국 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1%입니다. 전기차,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다 합쳐서 말이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철강 이야기를 하면 그 국가의 조강 생산량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조강은 간단하게 말해서 쇳물입니다. 아직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쇳덩이, 강철 덩어리죠. 철강 제품의 원료의 역할로 후속 공정을 통해서 가공하면 제품이 됩니다. 중국은 전 세계 조강 생산의 55% 이상을 혼자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1위 생산국이죠. 2위가 인도인데 7%이고요. 철강의 경우는 또 문제 중 하나가 2000년대 중국이 막 성장하던 시기 글로벌 철강 호황이 불어닥치면서 엄청나게 생산해냈는데 지금은 호황이 끝나버리면서 반대로 중국발 공급 과잉이 되었죠. 중국은 자국 수요 둔화 속에 남는 물량을 해외 저가로 풀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고급강 분야에서 여전히 한국의 품질이 높긴 하지만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전자 디스플레이 쪽도 BOE, CSOT 같은 중국 업체들이 LCD를 장악했고 스마트폰 패널 시장은 70%를 중국 업체가 점령했죠. 다만 전자 디스플레이 쪽은 낮은 인건비로만 밀어붙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여전히 한국이 우위를 점하는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격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대부분의 전망도 중국이 추월할 것이라는 거죠.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있기에 기업들은 적자를 보든 뭐든 따라잡을 때까지는 멈출 생각이 없고요. 전망에 대한 근거는 뒤에 국내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같이 하고 만약 기술력 품질에서 따라잡힌다면 중국은 저가에 쫙 풀면서 점유율을 올릴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좀 비슷하죠. 2025년 2분기 기준 전세계 점유율 1위는 삼성, 2위가 애플, 3위부터 5위까지는 전부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삼성은 19%, 애플은 16%인데 당장 3위인 샤오미가 15%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과 삼성이 양분한다고 보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와 인도 같은 신흥 시장을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인구 1위가 된 인도 시장은 순서대로 비보, 샤오미, 오포, 애플, 삼성 순입니다. 동남아에서도 2023년 초까지는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4위죠. 1위를 차지한 트렌션은 10에서 20만원 정도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중국 업체입니다. 2위와 3위는 샤오미와 오포로 둘 다 중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여전히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자 이것도 인건비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분야가 아니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시장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도 중국이 미친듯이 쫓아오고 있죠. 그나마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로 늦어지고 있지만 앞서 나온 다른 산업과 같이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산업도 많지만 다 비슷한 맥락이라 여기까지만 보죠. 정리하면 한국의 산업과 중국이 밀고 있는 산업이 전부 다 겹치고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따라잡기 전에 심한 적자를 보면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혹은 임수합병 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따라잡을 때까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갖다 받고 있고 저렴한 인건비에다 세대를 거치면서 인력의 질도 높아졌죠. 당장 전세계 탑100 AI 과학자의 절반이 중국인이고
있고, 여기다 탑백안의 AI 과학자 중 미국에서 활동하는 숫자가 20명 정도인데 여기서 절반도 중국계입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일본이 저가로 점유율을 먹은 뒤 혁신과 고품질로 성장했고, 그 다음 한국이 이렇게 부상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부상하는 단계죠. 한중일 중 지금 가장 많은 기술 혁신이 미래의 인재가 많은 곳은 누가 봐도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정하게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국가의 기업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이 산업이 겹쳐있고 품질에서 앞서 있으니 한국 기업들의 산업 스파이 짓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진짜 스파이를 보내기도 하고 국내 기업의 인물에게 돈을 주고 빼돌리기까지 하고요. 대기업의 제조도 물량 공세, 저가 공세에다 품질까지 따라잡히고 있는데 중소제조업들은 당연히 다 따라잡혔습니다. 중소제조업의 모든 분야가 이때까지 말한 것들이 똑같이 적용되죠. 한국 중소제조업이 중국에게 단가든 품질이든 따라잡힌 건 그들이 게을렀던 거 아니냐, 그리고 한국도 여기서 더 발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중소제조업이 붕괴한 수준이 된 건 구조적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즉 중국 이야기 끝나면 한다고 했던 내부적인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방공장 중소제조업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인력난이다.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부족과 고령화죠. 여기에 하나 더 기술 경쟁력 정체도 있습니다. 임금이 낮은 건 중소제조업이라서가 아니라 한국 중소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즉 저부가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기에 같은 말이고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 이유와 현상을 따지려면 따질 수 있지만 가장 큰 모든 이유의 원인이 되는 건 교육 때문이죠. 중소제조업에서 일하면 무슨 마치 인생이 망한 것처럼, 열심히 안 살았고 안 살고 있는 것처럼, 땀 흘려서 일하면 촌스럽고 힘든 것처럼 그려지고, 커피 들고 출근해서 컴퓨터로 일 보는 건 마치 로망과 성공한 삶처럼 그려졌습니다. 심지어 월급은 현장직이 더 버는 경우에도 말이죠. 산업, 공상, 제조업은 3D 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윗세대분들은 어떻게든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도 과나 진로 이런 게 아니라 대학 타이틀이 더 중요했죠. 다 같은 교육과정과 같은 말을 듣다 보니 선호하는 직업도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 실업률은 높은데 지방공장들은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었죠. 심지어 돈 되는 분야도 기술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제조업도 충분히 기술력이 있고 튼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재들이 직접 차리고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더 이상 유입 자체가 없죠. 그 결과 대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도 핵심 부품과 장비는 전부 독일이나 일본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독일을 보고 배워야 한다면서 독일 강소기업이 많이 소개되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독일에 강소기업이 많았던 건 질 높은 생산직과 기술 인력이 많기 때문이고, 이 인력들이 또 나가서 차리거나 발전시켰기 때문이죠. 물론 독일에서도 저부가 가치 제조업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겪은 일이지만, 독일은 인력 유입과 기술 개발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고부가가치로 탈바꿈하거나 새로 생겨났고, 한국은 맥이 끊겼다는 것이죠. 경쟁력 떨어지고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도 비싼데 지금 경기까지 안 좋아져 버리니 처음에 나왔듯 한 해에만 몇만 개의 업체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어쩌면 중소제조업체는 찾아보기 힘들어질지도 모르죠. 청년들은 가고 싶지 않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육을 보면 왜 모든 전망이 결국에는 중국이 대부분 분야에서 따라잡을 것이라고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디를 가나요? 의대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드넓은 중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아이들은 컴퓨터 공학이나 IT, 엔지니어링, 우리가 공대라고 부르는 쪽으로 가죠. 물론 산업과의 의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들이 가는 곳은 아니죠. 중국 저장성 교육고시원이 상하이 소재 대학의 학과별 커트라인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컴공이 1위, 그 다음이 AI학과, 그 다음이 이과 실험학과였습니다. 바이두가 발표한 가장 인기 있는 상위 10개 학과에서는 전기공학 및 자동화학과가 1위, 전자정보가 2위, 기계설계 제조가 3위, 컴공이 4위였죠. 한국에서 의대가 최고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대우와 인식이 다른 직업보다 월등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나 의사는 그 국가에서 대우받고 선망받는 직업이죠. 그럼 중국은 왜 의대보다 다른 과가 더 높냐? 당연한 말인데 현재 중국에서는 의사보다 공대 쪽이, 과학 쪽이 더 아웃풋이 높으니까요. 국내적으로 육성이 더딘 것도 문제인데 여기다 유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능력인데 값을 더 쳐주는 곳으로 가는 건 사실 정해진 수순이죠. 여기다 중국 정부는 천인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인재를 헤드헌터로 활동하는 이들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인재들을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할 만한 연봉과 조건으로 말이죠. 대우가 이렇게 차이나다 보니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기술 보유자의 순 유출입은 마이너스
0.36명으로 OECD 38국 중 AI 인재 유출이 넷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고급 인력이 대상을 과학 분야 전체로 넓혀도 해외 순유출 규모가 주요국보다 높죠. 한국에서 나간 인원의 대부분은 중국과 미국으로 향합니다. 정년 이후 한국에 있고도 싶었지만 아무도 나를 잡지 않았다. 한국물리학회 회장, 기초과학 관련 학회 협의체 회장까지 역임했던 국내 물리학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이영백 석학이 한 말입니다. 2019년 중국 푸단대 석좌 교수가 되셨죠. 인터뷰에서 한 말들을 보면 현재 중국에서 이공계 인물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푸단대에서 원사급의 자격을 줬다. 중국은 지역별로 갖고 있는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금이 있어 연구비를 받을 곳이 다양하다. 중국 과학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청소년부터 과학자란 직업이 최고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1335만 명 중 상위 0.01%가 입학할 수 있어서 푸단대 학생들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와 과학자를 꿈꾸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참고로 원사급은 중국 국가과학자 우대 정책의 일환 중 하나인데 원사로 인정받으면 차관급 대우와 예우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교육의 방향이 잘못 잡힌, 아니 어쩌면 국가의 전략 방향이 잘못 잡혀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일자리를 견인하고 그 밑에 하청, 협력사들의 일자리까지 견인해야 할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있죠. 얼마 전에 다루었던 코리아 오프쇼어링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보면 까놓고 말해서 현재 기업들은 제조시설을 한국에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부가가치 제조는 인건비가 낮은 나라로 고부가가치 제조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인재 유치가 더 중요하기에 인재 질이 높고 많은 곳으로 떠나거든요.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미국은 자국에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주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유치하려고 세금 인하에다 공항까지 지어주죠.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데다 그 국가 시장에 진출하기도 좋습니다. 수출 국가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는 건 내수가 아니라 해외기에 진짜 안 나갈 이유가 없죠. 국내 경영 환경을 봐도 인건비, 환경, 규제, 노동시장, 세금까지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하고 있는 국가들 대비 메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종합하면 중국이라는 산업이 겹치는데 물불 안 가리고 기술 따라잡으려고 돈을 쏟아붓는, 근데 또 인건비까지 비교적 싼 경쟁자의 부상과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더 부가가치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이 일어나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뒤처지고 대기업은 나가버리면서 제조업은 추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떡하냐? 제조업을 포기해야 하나? 제조업을 빼면 한국 자체가 추락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결국 방법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중국의 GDP는 3위와 압도적인 격차로 세계 2위이고 기업의 목줄까지 쥐고 있는 일당 독재 국가라 방향을 정했으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전체 규모로 보면 우리는 절대 중국 수준으로 돈 뿌리면서 산업 육성하고 할 수는 없죠. 앞에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첨단 분야 AI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의 제조까지 이미 거의 다 추월당한 상태이기에 아직 따라잡히지 않은 분야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집어서 집중 국가적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 교육도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분야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교육 과정은 지금 좀 건드리기 많이 난해하니 아웃풋이 좋은 쪽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쪽 나오면 의사보다 대우가 좋다라는 수준으로 말이죠. 국가에서 채용할 건 아니기에 선택한 산업에 있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즉 일단은 밀어주고 발전시키고 지켜낸 뒤 이걸 기반으로 뒤처진 산업을 끌어올리든 더 부가가치 높은 산업에 도전하든 해야 한다는 말이죠. 불법적으로 기술 못 빼가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한국 제조업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